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제 변화하는 그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서구의 어느 경제 전문가는 이제 아프리카의 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은 뭐 소유권이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토지를 거래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자신의 토지를 갖게 되고 내 자산을 갖게 되면은 추가로 더 재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그걸 또 보장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아프리카는 그 전통적인 그런 뭐 개념의 그런 소유권 개념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경제 발전에 이제 조금 이제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그러나요? 좀 어떻게 변화 많이 하고 있죠, 정책? 예, 그것도 뭐 이제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전체라고 말하고 보다는 제가 그러면 탄자니아를 제가 보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이 토지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서 토지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참 많습니다. 이 탄자니아 경우는 토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가 소유 토지가 있고 마을 소유 토지가 있고 개인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을 소유 토지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주민들의 모든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 토지를 갖다가 파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아니고 이제 사용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토지의 경계성이 불확실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토지 등기 대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고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활용을 잘 안 돼서 경제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되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소유권이 확립이 돼야만이 발전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토지 소유권을 잘 활용을 못하니까 그 토지를 내가 담보를 잡아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참 이런 하나의 잠자는 자산을 활용을 못하는 게 경제 발전에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만 잘 정립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국가도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탄자니아 해준 게 주민등록증 센터입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아이디 카드가 정확히 발급이 돼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지가가 땅의 가격, 그 다음에 땅에 그 번호가 나와 있어야 이 땅이 누구 땅인지 투명성 있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내가 사서 공장을 짓고 싶어도 그 소유권을 잘 모르니까 그건 투자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 아프리카 정부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토지를 구획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기 대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요즘 공간 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공유를 했네요. 예, 우리가 정부가 이제 EDCF 사업으로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토지 측량도 하고, 그 번호를 이렇게 구획 정리도 하고, 그걸 이제 IT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토지 등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한 이 등기 사본을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IT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뭐 그 전에 이제 디지털 이제 혁명이라고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3차 산업 시대, 산업혁명 시대 그때 보면은 필요한 게 이제 뭐 정보통신 분야의 이제 발전인데요. CNN이나 지금 BBC의 이제 아프리카 사회를 다루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 분야에서 이제 창업하는 젊은 이 기업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개발 원조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아프리카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게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그 분야에서의 이게 창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프리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예, 아프리카도 스타트업이 아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도 들어서서 IT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모바일 폰을 이용한 이 전자상거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앱도 많이 개발돼서 스타트업이 이제 활발한데요. 이 스타트업이 활발해진 이유를 제가 간단히 배경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국가가 스타트업을 지원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아프리카는 이제 부정부패가 심한 이유가 이 캐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캐시 없는
신용으로서 이게 거래를 하는 그런 전자정부를 형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정부 구축을 강화를 하면서 디지털 경제 육성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으로서는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확산이 된 거죠. 모바일 머니가 아프리카는 아주 발전이 돼.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 더 오히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 금융 거래가 발전이 돼 있고요. 세 번째 원인으로서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3억의 아프리카 인구 중에 15세 이상, 35세까지 그 사이의 청소년들이 한 5억 명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청소년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유로서는 이 유명한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하는 유명한 인터넷 기업들이 아프리카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 스타트업이 발전을 했는데요. 스타트업의 종류를 되게 보면 전자상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쿠팡이라든가 그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이제 화물 운송, 그 다음에 교육 분야, 그 다음에 의료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청소부를 연결해서 청소하는 또 앱을 개발해서 이제 스타트업이 하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는 독특하게 스타트업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 뭐랄까 분야라든가 그 가능성은 꽤 있겠네요. 이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한국 기업은 스타트업하고 관련이 별로 없더라고요. 스타트업 진출을 이제 잘 안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뭐 아까 말씀드린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큰 대기업들은 진출을 하는데, 저 있을 때 이제 뭐 이게 어느 한국의 은행에서 이제 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 진출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 스타트업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 어느 지역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 진출하는 데는 리스크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제 불안정에서 오는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 이익이 생기면은 그것을 송금이 가능한지. 전에는 보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송금을 이제 중지시켜 버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투자 진출한 기업들이 애로점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대금 결제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아까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다고 하셨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나면 그 통신 요금을 어떻게 결제하느냐. 근데 아프리카 대부분 선불이죠. 예. 그렇게 하고 후불이란 하면은 그거 이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다른 부분도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 리스크가 있을 텐데, 뭐 대사님도 이제 그 현재 계시면서 이제 우리 그 투자 유치, 뭐 그 현재 뭐 타자에서도 뭐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하려고 많이 했을 것이고, 대사님께서도 이제 우리 기업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분야,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분야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프리카 뭐 투자 진출을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아프리카는 뭐 발전 잠재력이 다대하고 여러 다른 나라 기업들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진출하는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되게 뭐 학자들이 보기로는 유명한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인프라 분야입니다. 되게 뭐 철도, 도로, 항만인데, 이런 분야를 언급하는 이유가 되게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지원하는 다자 금융기구, 월드뱅크라든가 뭐 아프리카 개발은행 측에서 이제 강조를 하죠. 전력, 수자원, 도로, IT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아프리카 개발하는데 지원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분야는 우리 기업 진출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의 물류망 구축이라든가 뭐 저장 시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장 개발,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송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기도 많이 생기죠. 솔직히
아프리카가 그래도 멀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틀리고 해서 하는데 뭐 결국은 뭐 이게 코트라라든가 우리 그 기업 그 국영 뭐 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장님 이제 보츠와나 경우에서 보다시피 무역 개방이 이제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보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자급자족 경제 추세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경제 국경이 개방되고 또 올해 초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가 이제 전면 이행되고 통합시장으로서 이제 발판이 마련됐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저 자유무역지대 이제 그 형성의 이제 경위하고 이제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협정이 이제 체결돼서 2019년도 7월달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이 자유무역지대는 지난 한 60년 동안 계속 추진되어 온 하나의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성사가 된 데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볼 때 이제 관세, 비관세를 철폐를 하고 서비스와 이제 인력 이동을 이제 자유화함으로써 단일 이제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금 54개 국가가 서명을 했고요. 그러면 뭐 GDP 총액으로서는 한 약 3조 달러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아프리카 이 자유무역지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될 경우에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했습니다만 실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되는 것하고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범했지만은 이것이 작동은 안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작동을 하려면 앞으로 이제 협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큰 하나의 진보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보면 역내 무역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역내 무역이 제가 보기에는 한 59% 정도 되고, 그리고는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내 무역이 잘 되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무역이 20%가 안 되고 80%가 다른 데로 가고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자기들 이야기는 종속돼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가 활성화될 경우에 역내 무역이 20%에서 52%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 투자 유치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불평등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 특히 이제 경제 통합이 됨으로써 내전도 없어지고 이 테러 문제도 좀 줄어들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그런 좋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치적 민주화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젊은 인구가 이제 교육받은 젊은 인구가 이제 그 이런 ICT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게 바로 이제 경제 성장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나타나고 있겠죠. 비단 한 지역 특히 이제 발전하는 나라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런 중산층 증가는 이제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지금 인구가 13억인데 그것이 2025년, 2050년도 될 경우에 배가 된다. 그럴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성 비율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강물도 많고,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기술 백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히트로라든가 주요한 이제 이 강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런 히트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 우라늄, 그 다음에 코발트,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술 백권 경쟁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들어가는 원재료가 아프리카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요. 이제 몇몇 나라, 우리가 그래도 이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몇몇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모잠비크의 그 필리프 뉴시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이제 전격 방문해가지고 그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대형 부유식 해양 에카 플랜트를 이제 그 출항 명명식을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함께 이제 했다고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신선한 소식인데요. 모잠비크가 그렇게 자원 부국인 모양이죠. 천연가스 많이 나오고. 예, 모잠비크가 앞 바다에 이제 그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있을 때 저도 뭐 탄자니아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탄자니아하고 이 모잠비크 이 해양 경계선에 이제 큰 그 가스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잠비크에도 가스가 많이 나고 탄자니아도 가스가 나는데 대부분 이제 가스 매장은 모잠비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도 가스전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모잠비크 같은 경우는 이제 21세기에 최대의 가스전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공사도 이게 이 가스전이 에어리어 4번인데 거기에서 이제 지분을 10% 정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주요한 세계 에너지 회사들이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 N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큰 회사들 그다음에 미국의 엑스모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스전을 개발을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려 그러면 결국 LNG 운반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몇 년 전에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총 금액이 31억 달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가스 운반선을 삼성중공업이 건설을 해서 모잠비크 측에 넘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한 기술이고 그게 이제 바다에서 바로 가스를 뽑아 올려서 해상에서 그걸 액화시켜서 바로 이제 수출을 하는 선박에다 바로 그냥 이거 뭐 해외로 수출하는 아주 뭐 그런 선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모잠비크에서 발주하는 LNG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 모잠비크하고 앞으로 협력할 것도 많고 되게 이제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게 뭐 대규모 가스전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물 개발이라든가 그런데 진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잠비크는 뭐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든가 다른 이제 뭡니까 국내 이 갈등 상황 그런 건 없나요? 이 모잠비크도 조금 갈등이 있죠. 한마디로 그래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종종 이렇게 좀 소란을 피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모잠비크 가스가 있는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자니아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도 그 가스를 이게 압축 생산하는 그 육상에 있는 공장에 테러 단체가 공격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이게 모잠비크 북부 지역입니다만 그쪽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경계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 세계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그래도 모잠비크가 옛날로 비교하면 정세가 안정이 되고 적극적으로 이게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나라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는 이제 케냐지 않습니까? 케냐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그 일대일로의 그 핵심 국가로 중국이 상당히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의 자본과 기술로 해서 철도 같은 것도 놓고 지금 현재 철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유라든가 다른 지하 자원도 이제 풍부한 편이라는데요. 케냐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케냐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이제 케냐도 옆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듣고 어떻게 서로 탄자니아하고 비교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중국은 1대1로 사업으로 해서 2014년부터 동아프리카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 진출한 대표적인 사업이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그것도 철도도 SGR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게이지 레이웨이 중에 표준계
예, 근데 고속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도 이제 SGR 철도 사업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도 나왔고, 그리고 케냐에서도 이제 중국이 이제 고속철도 사업을 시공을 했고 운영도 했고 차관도 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케냐의 몬바사 항구에서 나이로비까지 이 고속철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케냐가 제일 경제 규모가 크고 한마디로 이제 중요한 국가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한국 기업도 진출도 많습니다만은 아마 3차 산업도 지금 발전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현 정부도 그렇게 이제 안정적이고,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제조업이라든가 뭐 식품, 보건, 의료, 주택, 뭐 건설 같은 분야가 유망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 뭐 경쟁은 뭐 이렇게 상당히 이 물량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상당히 그 케냐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게 그 정책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이 케냐가 중요한 국가고, 보면 케냐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일찍이 수교를 했습니다. 대개 이제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1962년도 이제 수교를 했다 그러는, 케냐는 제 생각에는 1963년도가 4년도가 수교를 일찍이 한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관계도 좋고, 그리고 그쪽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케냐하고 볼 때 우리나라 어떤 분야가 유리하겠냐 보니까 농립업 분야가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이라든가 건설,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가 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족 간의 그 갈등,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상자가 났던 그런 게 이제 루안다인데요. 루안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루안다도 상당히 지금은 이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이 잘 되고 있는 국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1994년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투치하고 후투이족 간에 서로 대립해서 많은 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2003년도에 이제 카가메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년간 통치를 하고 오면서 일단 카가메 대통령으로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종족 간의 분쟁을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투치와 후투족 간의 대립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접국 간의 무역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개방적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세가 안정돼야 되고 치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도둑이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도로마다 경찰들을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서 강도가 없도록, 그래서 이제 치안 유지에 신경을 쓰면서 투자 유치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카가메 대통령은 루안다가 이게 내륙국이고, 그래서 인구도 한 1,300만 명밖에 안 되고 남한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결국은 ICT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기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ICT 쪽으로 아주 주안점을 두면서 스타트업이라든가 전자상거래, 그런 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참 우리 소말리아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영화가 이제 모가디슈가 나온 뒤로 소말리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는데요. 지금 소말리아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1991년도까지는 한마디로 바레라는 분이 이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을 하다가 국가 실패로 인해서 지금 무정부 상태로 됐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 가도 연방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뽑고 대선을 실시를 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대통령으로서 모하메드가 이제 선출이 되고, 2020년도에는 총리도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소말리아에서 이게 활동했던 알사바브라는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들도 모가디슈에서 철수를 해서 지방으로 이제 쫓겨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이제 정세가 좋아지고 있는데 안정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가동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남아공 이야기 좀 해주시죠. 남아공이 이제 지하조도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으로서 아주 이 고도화된 그런 이 산업 국가를 알 수 있는데, 근데 뭐 이게 얼마 전에 그냥 폭동 뭐 우리 기업도 이제 피해를 봤습니다만은 뭐 그러고 보니 거기서 나오는 이제 빈부격차하고 실업 양극화가 심한 나라라고 하는데, 또 이제 뭐 에이즈 감염자도 엄청 많고 보건 상태도 안 좋고, 근데 보면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제 약간 남아공이 이제 그렇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건 좀 약간 보면은 이제 민주화 뭐 그걸 했었는데 말로만 이제 민주화지 뭐 실제적으로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남아공 어디 같은가요? 예, 뭐 남아공도 뭐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이 좀 있긴 있죠. 뭐 그게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흑인과 백인 간의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흑인이 한 80% 차지하고 인구적으로 백인이 한 8%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 남아공의 국민 총생산 GDP를 볼 때 백인이 한 65%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인도인이 한 15%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한 20%가 이제 흑인이 차지한다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구성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갖는 그 부의 가치는 상당히 그렇죠. 흑인들이 적다는 거죠. 이제 독립 인종 차별 정책이 이제 폐지는 됐지만 1993년도에 그러나 경제적인 이 불평등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남아공 정부도 이제 그런 그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을 이제 실시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흑인 소유 기업이라든가 흑인이 참가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남아공이 발주하는 어떤 입찰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래서 이제 흑인 경제 육성책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많이 이게 차별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직도 이제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고요. 이제 좀 인상적인 것은 이 남아공에서도 흑인 중산층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 남아공 정부가 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에 그 흑인 중산층이 170만 명인데 2018년도에서는 600만 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 중산층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되게 어떻게 부르냐면 블랙 다이아몬드로 부릅니다. 흑인 중산층이 남아공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전체에 이렇게 이제 계속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길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아프리카 경제가 커지지 않겠냐. 어쨌든 남아공으로서는 중요한 것은 뭐 정치적으로는 인종 차별이 철폐가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뭐 불평등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가 뭐 주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라들 중에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짐바브웨인데요. 짐바브웨 이제 무가베 대통령이 오랜 그 이 독재 그 정권을 유지하다가 이제 축출됐지 않습니까? 지금 짐바브웨는 이제 어떻게 지금 정상적인 궤도를 이게 가고 있나요? 짐바브웨 그 무가베 대통령이 한 38년 정도 이제 독재를 하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다리를 물어주게 되죠. 물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만 그때 이제 2018년도 7월 대선을 해가지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엄랑 가그와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통치를 해오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무가베 대통령이 한 38년 하면서 그 경제가 파탄이 됐죠. 예, 2000년도에 들어서서 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막 2%까지 증가하는 아주 뭐 최악의 상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경제가 어려운데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경제가 살아가지 않겠냐. 단순한 논리죠. 다시 말해서 경제 운영에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엄랑 가그와도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제 잡을 것인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월드뱅크 통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한 650%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도 이제 그 짐바브웨 달러로 이제 다시 이제 법정 통화를 해서 화폐 주권도 찾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추세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사님,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한국 정부나 국민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대사님 느끼기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나요? 저도 뭐 이제 다른 뭐 대륙에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지는 실정이죠. 우리가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 관심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사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제가 몇 가지 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전 아프리카는 큰 대륙입니다. 뭐 국가가 55개 국가고 유엔 회원국이 54개국이죠.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투표권으로서 아직도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어떤 뭐 진출을 할 때 많은 지지가 필요하죠. 작년에 WTO를 놓고 우리나라하고 나이지리아 간에 서로 이제 사무총장 후보로 서로 대립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앞으로도 중요한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는 뭐 성장을 하지 않겠냐. 아프리카의 평균 이 경제 성장률이 한 3.5% 정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상층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최근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도 출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좀 많아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서는 이게 안보적인 차이인데요. 아프리카의 뭐 테러라든가 그 다음에 해적도 좀 많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 상주하는 우리 재동포 수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의 신변 안전도 중요한 하나의 우리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우리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을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19회를 파병을 했는데 그 중에 5회가 아프리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말리아, 그 다음에 앙골라도 파견이 되고 남수단도 파견이 됐는데, 대개 우리 이제 평화유지군이 파견된 지역이 이제 분쟁 지역이죠. 그만큼 아프리카가 앞으로 뭐 안보적으로 좀 우리 관심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좀 강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아프리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이제 G7 국가로서 이상이 올라간다면 국제사회에서 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경제 개발 원조를 많이 정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냉전의 도로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이상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경쟁이 이제 기술 분야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면, 결국은 아프리카의 뭐 히트로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광물 자원이 많은데, 세계 가치 사설의 재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프리카를 다시 한번 중요성을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깊이 알기를 시도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동안에 크고 다양한 아프리카에 대해서 다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만큼 또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시도였고요. 무지개와 같이 다양한 색깔의 아프리카, 아직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은 변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도 부유해지라고 믿습니다. 가는 길은 험하지만은 많은 국가들이 숲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 여부는 그곳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진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블루오션과 같은 아프리카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으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단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송우명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하셔서 고맙습니다. 외교관TV였습니다.